제6장 조왕부에서 생긴 일. 왕부에 다다르니 대문 좌우로 주홍색 깃발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위풍당당한 돌사자가 문 옆을 지키고 있었다. 배곡 계단이 그대로 바깥 대청까지 이어져 참으로 호화로운 기운을 뽐냈다. 대문 정중앙에는 조왕부포라는 세 글자가 도금되어 박혀 있었다. 곽정은 조왕이 금국의 6째 왕자 완한홍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 공자가 완한홍열의 아들이었다니 완한홍열도 나를 알 텐데 여기서 마주치면 정말 큰일이야.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더니 머리에 금관을 쓴 소왕야 완한강이 붉은 장포를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른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얼굴을 보니 눈에 멍이 들고 코가 좀 부어 있었다. 곽정 역시 왼쪽 눈이 부어오른 데다 입 가장자리는 터진 모습이었고 이마와 오른쪽 뺨은 온통 멍투성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몹시 난처했는지 그저 마주보고 한번 웃을 뿐이었다. 왕처일은 완한강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대청으로 들어갔다. 완한강은 왕처일에게 상석을 권하며 말했다. 도장님과 곽 형께서 와주셔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왕처일은 그가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숙이라 부르지도 않는 태도에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다. 내 사부에게 몇 년 동안 무예를 배웠느냐? 무예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몇 년 수련을 거쳤으나 아직 서툰 점이 많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완한강이 웃으며 넘어가려는데 왕처일은 코웃음을 쳤다. 내 전진파 무공이 고심하지는 않으나 서툴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내 사부가 곧 오실 텐데 알고 있느냐? 제 사부님은 지금 여기 계시온데 만나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셔? 완한강은 크게 놀라는 왕처일에게는 답하지 않고 손뼉을 가볍게 쳐 시종을 불렀다. 자리를 마련하라. 시종들이 분주해지고 완한강은 왕처일과 곽정 두 사람을 데리고 화원이 있는 응접실로 향했다. 회랑을 건너 그림을 보관한 화루를 돌아 한참을 걸었다. 곽정은 왕부와 같은 호화로운 곳을 본 적이 없는지라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완한홍열과 마주칠 경우 어떻게 상황을 넘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대칸께서는 완한홍열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마 도장님, 왕 도장님의 사질이니 이를 어쩐다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어찌해야 할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응접실에 도착하니 이미 67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이마에 혹 3개가 불룩 솟아있는 삼두교 후통이었다. 그는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서서 눈을 부릅뜬 채 곽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곽정은 그를 보고 움찔 놀랐다. 그래도 왕 도장이 옆에 있어 마음이 놓였지만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그 와중에 그가 황용을 쫓던 모습이 떠올라 혼자 가만히 웃음을 지었다. 완한강은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왕처일에게 말했다. 도장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도장님의 명성을 듣고 뵙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팽체주는 이미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완한강이 팽현호를 소개하자 두 사람은 예를 갖추었다. 완한강이 이번에는 붉은 얼굴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을 가리켰다. 이분은 장백산 삼선 양자 옹이십니다. 소개받은 양자 옹이 두 손을 모았다. 철각선 왕 진인을 이렇게 뵙게 되니 늙은이가 헛걸음을 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분은 서장 밀종의 대수 영지상인입니다. 저희는 각각 동북 지역과 서남 지역에서 먼 길을 왔는데 아마도 인연이 닿았나 봅니다. 보아하니 양자옹은 대단한 달변가였다. 왕처일은 영지상인에게 예를 갖추었고 상대도 두 손을 모아 답례를 올렸다. 이때 갑자기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진파가 강남 7개를 받쳐주는 탓에 그렇게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군. 왕처일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번질번질한 대머리에 실핏줄 돋은 두 눈이 툭 튀어나온 자였다. 그 괴상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왕처일이 아는 척을 했다. 귀문용왕 사통천님 아니십니까? 그는 여전히 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소. 나를 알고 있나 보군. 우리는 서로 영역이 달라 침범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일까?
왕초일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다시 얼굴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빈도 이미 오래전부터 명성을 듣고 줄곧 존경해왔습니다. 귀문용왕의 이름은 사통천이었다. 무공은 사제되는 후통에보다 뛰어났지만 성정이 괴팍해 무예를 가르칠 때마다 걸핏하면 그 성질을 참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지닌 신묘한 무공을 4명의 제자가 2~3알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일찍이 몽고에서 황하사기와 곽정이 맞붙었을 때 그들이 어찌해보지 못하고 조왕 완한홍열 앞에서 체면을 크게 구긴 후로는 조왕도 이들을 그다지 중용하지 않고 있는 터였다. 사통천이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가 나 길길이 날뛰며 내 제자를 죽도록 패는 통의 황하사기는 이름처럼 죽어 귀신이 될 뻔했다. 사통천은 사제 후통에게 곽정을 끌고 오도록 했지만 자꾸만 황용의 장난에 걸려 또다시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그는 생각할수록 화가 난 나머지 주위의 눈은 의식하지도 않고 손을 뻗어 곽정을 잡으려고 했다. 곽정이 황급히 몇 걸음 물러나자 왕초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통천을 막아섰다. 그래, 이 애송이를 두둔하시겠다. 사통천은 노기등등의 일가라며 왕초일 가슴에 일장을 날렸다. 왕초일은 그 기세가 심히 맹렬한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일장을 마주쳤다. 저정,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두 힘이 교차했다. 양측의 내공이 전개되려 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가 왼손으로는 사통천의 손목을, 오른손으로는 왕초일의 손목을 각각 잡아 누르며 떼어놓으니 두 사람은 충격과 함께 뻗었던 손을 걷어들였다. 왕초일과 사통천 모두 당대 무림의 이름 높은 고수들로 서로 상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로 일장씩을 주고받으며 내공을 전개하려던 순간 둘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떼어놓을 사람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 의외의 인물은 얇은 가죽으로 된 하얀 옷에 허리띠를 느슨하게 맨 차림으로 은은한 풍모를 풍겼다. 나이는 36쯤이고 매서워 보이는 두 눈에 깎아 놓은 듯한 용모가 타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차낌새를 보면 분명 고귀한 신분인 듯했다. 완한강이 웃으며 소개했다. 이분은 서역 곤륜 백타산의 젊은 주군 되시는 구양 공자입니다. 이름은 극자를 쓰시지요. 구양 공자께서는 중원에 오신 적이 없으니 모두 처음 뵐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인물은 왕초일, 곽정뿐만 아니라 팽연호와 양자옹 등에게도 매우 생소했다. 모두가 그의 무공을 이미 목격하고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더군다나 서역 백타산이라는 이름은 난생 처음 듣는 곳이었다. 구양극은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추었다. 며칠 앞서 연경에 도착했어야 마땅하나 여정 중에 사소한 일이 생겨 며칠 지체되었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은 그가 백타산의 젊은 주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을 빼앗으려 했던 여자들이 떠올랐다. 이제 그의 사과를 듣고 나니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여섯 사부님과 이미 겨루었을 것 같은데 사부님들은 무사하신지 모르겠군. 왕초일은 상대 모두가 뛰어난 무공을 지닌 고수라는 사실에 내심 걱정이 앞섰다. 특히 구양극이 그의 팔을 눌렀던 내공으로 짐작건대 자신과는 아무래도 백중지세를 이룰 듯했다. 정말 맞붙게 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물며 이들이 모두 덤벼든다면 스스로도 빠져나갈 방도가 없을 듯했다. 왕초일은 완한강에게 질문을 돌렸다. 사부는 어디 계시느냐? 어찌 자리로 청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자 완한강이 시종을 불러 명했다. 사부님께 손님들이 오셨다. 아뢰어라. 시종이 나가자 왕초일은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다. 구 사형이 계신다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세 사람 몸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들리더니 투실투실 살이 찐 무관이 들어섰다. 턱에는 수염이 수북이 자란 40여 세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잠옷 위엄을 차린 모습이었다. 완한강이 나서서 소개를 시작했다. 사부님, 이 도장님께서 사부님을 뵙고자 여러 차례 재촉을 하셨습니다. 왕초일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녀석,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인가? 보아하니 무공이랄 것도 없는 놈이잖아. 내가 본 기이한 무공이 저 녀석에게서 나왔을 리 없어. 무관이 입을 열었다. 도사, 왜 나를 보고자 하였소? 나는 본시 도사나 비구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소만. 왕초일은 속으로 화를 사기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대인께 시주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은자 1,000양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 무관은 탕조덕이라는 자로 조왕 완한옹열수하의 치미대장이었다. 완한강에게 어린 시절 무예를 가르쳤고 이 때문에 조왕부에서는 모두가 그를 사부라고 불렀다. 그는 시주 한 번에 1,000냥의 은자를 요구하는 왕처일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깜짝 놀라 외쳤다. 이 무슨 헛소리냐? 이때 완한강이 나섰다. 1,000냥이라면 제가 드리지요. 제 성의입니다. 이어서 그는 시종에게 지시를 내렸다. 어서 가서 은자 1,000냥을 준비해라. 잠시 후 도사님께 드릴 것이다. 탕조덕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왕처일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도대체 어떤 작자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완한강이 자리를 정리했다. 여러분, 모두 좌정하시지요. 왕 도사님은 처음 오셨으니 상석에 앉으십시오. 왕처일은 사양했으나 결국 상석에 앉게 되었다. 술잔이 세 순배씩 돌아가자 왕처일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모두가 무림에 이름난 인물들이시니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몫이 부녀의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자리한 사람들의 눈이 모두 완한강에게 쏠려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완한강은 술을 한 잔 따라 일어서더니 두 손을 모아 왕처일에게 예를 표한 후 대답했다. 먼저 도장님께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도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왕처일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우선 받은 잔을 단숨에 들이 다음 의견을 내놓았다. 좋다. 그럼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그래야겠지요.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곽 형께서 아버지 되시는 분을 모셔오시지요. 완한강의 말에 왕처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곽정이 자리를 비우고 고승객잔으로 갔다. 목욕의 방에 들어가 보니 부녀 두 사람은 보이지 않고 행장과 옷까지도 모두 챙겨 떠난 뒤였다. 점원에게 물어보니 방금 어떤 이가 와서 그들을 데려가며 방값과 식대도 모두 지불했으니 그 두 사람이 다시 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곽정이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점원도 시원스럽게 대답하지는 못했다. 곽정은 총총히 조왕부로 돌아왔다. 완한강이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 영감님은요? 곽정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완한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면목이 없지요. 그러고는 시종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 사방으로 빠짐없이 찾아보거라. 목 영감님을 반드시 모셔와야 한다. 시종들이 즉시 뛰어나갔다.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왕처일은 확증이 없어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목역을 데려오는 거야. 시종을 두어 보내면 될 일. 굳이 곽정을 보낸 것은 몫이 부녀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해 주도록 꾸민 것일 테지.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누가 불인 수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내막이 밝혀질 것이다. 완한강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탕조덕은 자신의 주군이 웬 도사에게 은자 1,000냥을 뜯기는 것을 보면서 분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도사가 또 무게를 잡으며 무례하게 구는 꼴을 보고는 끝내 분을 참지 못하고 나섰다. 당신은 어느 도관에 있는 도사요? 뭘 믿고 이렇게 이것저것 달라는 게 많은 거요? 왕처일이 대답했다. 귀관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뭘 믿고 여기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거요? 그는 탕조덕이 한인의 몸으로 금국의 무관 자리에 있으면서 동포를 괴롭히는 걸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다. 탕조덕은 다른 사람에게서 한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는 스스로 무예가 매우 뛰어나고 금국의 일에 목숨 거는 충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금국 조정에서는 그에게 그럴듯한 관직을 내려주지 않았다. 20여 년을 고생한 끝에 아주 보잘것없는 직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왕부의 한직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런데 왕처일의 한마디가 그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다. 그는 얼굴색이 변해 코웃음을 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양자옹과 구양극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그는 힘을 모아 왕처일의 얼굴을 향해 장력을 날렸다. 왕처일은 오른손 손가락 2개를 펼쳐 그의 손목을 붙잡아 버렸다. 말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힘을 쓸 것까지야. 왕처일이 웃으며 말하는 동안 탕조덕의 주먹은 공중에 멈춰 있었다. 연속해서 몇 차례 힘을 써보았지만 조금도 먹혀들지 않았다. 분한 마음에 탕조덕은 욕지거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 땡추야, 무슨 요술을 쓰는 거냐? 아무리 주먹을 걷어들이려 해도 도대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양자홍이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그만 화를 사기고 술이나 드시지요. 그러면서 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왕처일은 탕조덕의 손목을 잡은 손가락이 조금씩 느슨해지려던 참이었는데 양자홍의 힘까지 받아내는 것은 무리라 생각되어 손가락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곧장 탕조덕 왼쪽 어깨의 혈도를 짚었다. 왕처일의 초식이 워낙 순식간에 전개된 터라 양자홍은 미처 자신의 초식을 거두어들이지 못했다. 2줄기의 내공이 탕조덕의 양쪽 어깨에 각각 힘을 미치게 된 것이다. 탕조덕은 그 이름대로 조상의 은덕을 입어 2 고수의 내공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으니 사실은 영광이라 해야 할 것이나 두 팔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둘러지고 있었다. 퍽, 왼손은 생선 요리에 꽂히고 오른손은 국그릇에 빠졌다. 과지지 소리와 함께 접시와 그릇이 깨지며 생선뼈와 사기 조각이 동시에 튀어오르고 뜨거운 국물과 선혈이 한데 섞여 흘러내렸다. 조덕은 우아악 소리를 지르며 2 팔을 마구 휘둘러댔고 그 통의 기름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웃어대며 이리저리 몸을 피했다. 탕조덕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내실로 뛰어들어갔다. 지종들이 웃음을 참아가며 자리를 정리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끝났다. 사통천이 말했다. 전진파의 명성이 남북에 두루 퍼져 있더니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제가 오늘 도장님께 가르침을 청할 것이 있습니다. 왕처일이 대답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지요. 황하방과 전진교는 여태껏 서로를 침범하는 일 없이 존중해 왔습니다. 도장께서는 어찌 강남 7개를 두둔해 저를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전진교가 그 세력이 강대하다고는 하나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통천님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빈도는 강남 7괴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기는 하나 한 사람도 알고 지내는 이가 없습니다. 제 사형께서 그들과 어떤 사연이 있으신 듯합니다만 강남 7괴를 도와 황하방에 맞섰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잘 됐군요. 그럼 그 애송이를 제게 넘겨주시죠. 사천은 말을 마치자마자 뛰어올라 곽정의 목덜미로 손을 뻗었다. 곽정이 이 공격을 피하지 못하면 크게 부상을 입을 것이 뻔했다. 이에 왕초일이 손을 뻗어 곽정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고 곽정은 그 힘에 몸을 날리며 자리에서 벗어났다. 곽정 대신 사천의 5 손가락이 닿은 의자가 큰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나무를 두부 조각처럼 뭉개놓는 실로 흔치 않은 무공이었다. 사통천은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분노에 차 일갈했다. 왜 애송이를 감싸는 거요? 왕처일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아이는 빈도가 왕부로 데려왔으니 또한 잘 데리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통천께서 정 그냥 두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날 혼을 내주시는 것이 어떨지요? 구양극이 기어들었다. 이 아이가 사통천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러십니까? 사통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도사의 무공은 절대 나에게 뒤지지 않아. 백년호와 함께 둘이 맞선다고 해도 이 애송이 놈을 붙잡기는 힘들겠어. 게다가 저 구양극이란 자의 무공 또한 뛰어나서 어찌 굴러 들어온 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저 도사 나부랭이와 손을 잡기라도 하는 날 앤 완전히 이를 그르치게 될 거야. 사통천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사제들이 본디 부족함이 많기는 하나 일전에 왕야를 모시고 몽고에 가 매우 중요한 일을 도모한 적이 있소. 거의 성공하려던 차에 저 곽정이라는 애송이가 느닷없이 튀어나와 이를 망쳐놓았소이다. 물론 조왕야께서는 이 일로 크게 노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무래기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맨다면 왕야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사천이 비록 성정이 포악하기는 하지만 그저 거칠기만 하고 경우가 없는 불안당은 아니었다. 그의 말에 곽정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 표적이 되고 말았다. 왕처일과 곽정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왕의 후이투를 입고 있는 처지였고 완한강은 조왕의 세자였다. 사천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이들은 결국 곽정을 조왕에게 끌고 가 처분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다. 왕처일은 슬슬 조급해져 여기서 벗어날 방도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처럼 강한 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완한강의 사숙이라 여겼고 완한강이 비록 대금국의 왕자라고는 하나 자신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완한강은 사숙에 대해 어떠한 장유유서의 예도 없을 뿐 아니라 두중에 이처럼 많은 고수를 숨겨두기까지 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오지는 않았을 터였다. 설사 왔더라도 아직 어린 곽정을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자서 빠져나간다면 다른 이들도 어쩔 수 없을 테지만 곽정을 구하려 든다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는 없으니 일단 시간을 끌면서 상대의 허실을 살펴야겠다. 왕처일은 안색을 가다듬고 말했다. 여러분은 명성을 널리 떨치고 계시는 바 빈도는 항상 악모의 정을 품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연이 닿아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고는 곽정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이 젊은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 사용왕님께 잘못을 저질렀나 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아이를 붙잡으려 하시니 막으려 해도 빈도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입니다. 말리고는 싶으나 또한 여러분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청이 한 가지 있다면 각자 무공을 하나씩 보여주시어 이 아이에게 빈도가 돕기를 꺼려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로 돕고 싶어도 힘이 부족해 나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참 동안 분을 사귀고 있던 삼두교 후통애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포를 벗어 던졌다. 어디 그 대단하다는 실력 한번 봅시다. 왕처일이 대답했다. 빈도의 얕은 무예로 어찌 여러분과 대적하겠습니까? 후통애님께서 절기를 펼치셔서 빈도의 눈을 틔워주시고 이 젊은이에게도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통애가 듣자니 그의 말에 가시가 돋친 듯 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가시인지는 알 수 없어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전진파 도사의 전의를 돋우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싸우지 않는 것이 낫겠어. 그렇게 판단한 사통천이 후통애를 불러 말했다. 사제 설리메인을 보이고 왕진님께 지도를 부탁하게. 왕처일은 연방 사양했다. 마침 눈발이 아직 그치지 않고 날리던 중이라 후통애는 부중을 누비며 두 팔로 눈을 쓸어 모아 눈 무더기를 세척 높이로 쌓았다. 그리고 발로 단단하게 다진 다음 세 걸음 물러나더니 갑자기 풀쩍 뛰어올랐다가 눈 무더기를 향해 온몸을 날려 거꾸로 꽂히니 그의 가슴까지 눈 속에 묻혔다. 곽정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르고 눈 속에 거꾸로 꽂혀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통천이 완한강의 시종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귀찮겠지만 가서 저 주위에 눈을 다져주시게. 시종들은 재미있다는 듯 키득거리며 후통의 주위의 눈을 밟아 단단히 다졌다. 사통천과 후통에는 황하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어 수중 무공이 특히 뛰어났다. 물의 특성을 잘 알아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잠수하는 기술을 익혔으니 지금 후통에는 머리를 눈 속에 묻고도 한참 동안 숨을 참는 무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소에 수련해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 후통애가 두 손을 쭉 뻗더니 이어타정으로 펄떡이는 잉어처럼 몸을 일으키며 눈 속에서 머리를 뽑아내고 똑바로 섰다. 어린애 티를 벗지 못한 곽정은 마냥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후통애는 자리로 돌아와 술을 마시면서 곽정을 무섭게 노려보기만 했다. 곽정은 후통애의 혹에 눈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일깨워 주었다. 후삼야, 머리에 아직 눈이 있습니다. 후통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를 삼두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서열이 셋째는 아니다. 어찌 삼야라고 부르는 거냐? 나는 넷째이고 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아무러면 내 머리 위에 눈이 있는지도 모르겠느냐? 원래 털어내려고 했지만 내 놈이 나서니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 방 안이 따뜻해 눈이 녹으니
그의 이마에서 물이 새 줄기로 흘러내렸다. 남아이러는 중천금이라 부통에 역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인물이어서 정말로 흐는 물을 닦지 않았다. 사통천이 나서며 말했다. 제 사제의 재주가 일천에 부끄럽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접시에 있던 호박씨를 한 줌 쥐고는 중지로 튕겨내기 시작했다. 팍, 팍, 팍. 호박씨는 곧장 직선으로 뻗어나가 후통에가 쌓아놓은 눈 무더기에 하나하나 박히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새에 황자가 그려졌다. 눈 무더기는 사천의 자리에서 세 장이나 떨어져 있었고 그가 튕기는 것은 아주 가벼운 호박씨였다. 이처럼 흐트러짐 없이 눈에 호박씨를 박아 글자를 만들 정도로 그의 시력과 손임은 실로 대단했다. 왕초일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귀문용왕이 황하를 소나기에 틀어쥐고 있는 것도 이런 예사롭지 않은 무예 때문이었구나. 그새 눈 무더기 위에는 하, 구, 가 차례로 쓰였다. 아마도 황하구공 넉차를 쓸 생각인 듯했다. 백년호가 웃으며 나섰다. 사대영, 그 솜씨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왕 도장께서 우리의 힘을 보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간 함께 무예를 닦아온 사이 아니오? 나도 형제로서 사형의 솜씨를 빌려 부족 하나마 재주를 좀 보여야겠소. 그러곤 몸을 날리더니 대청 입구로 향했다. 이때 사통천은 마지막 곡차를 절반 정도 마친 상태였는데 백년호가 갑자기 두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두 팔을 뻗기도 하고 접기도 하면서 사통천이 튕겨내는 호박씨를 하나하나 공중에서 잡아내는 것이었다. 작은 호박씨가 쏜살같이 날아오는데도 그는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었다. 한 사람은 벼락같이 튕기고 한 사람은 바람같이 잡아내니 마치 흐르는 물처럼 호박씨 한 접시가 백년호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백년호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리로 돌아왔다. 사통천은 그제야 곡차의 나머지 반을 박아 넣을 수 있었다.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백년호가 상대의 체면을 크게 깎은 것이겠지만 두 사람은 워낙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어 온 터라 사통천도 그저 웃을 뿐 뭐라 탓하지 않았다. 대신 구양극에게 말을 돌렸다. 구양 공자께서도 뭘 좀 보여주셔야 우리처럼 세상 모르는 이들도 견문을 넓힐 것 아니겠소? 구양극은 그의 말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다. 앞서 사통천의 공격을 무마시킨 일로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구양극은 어떤 무공으로 그를 압도해야 할지 잠시 고심했다. 그때 마침 시종이 탄 음식 네 접시를 올리며 새로운 젓가락을 놓고 이미 사용한 젓가락을 거두어 갔다. 구양극은 시종에게서 그 젓가락을 받아 던졌다. 쥐씩 20개의 젓가락이 함께 날아가더니 눈 쌓인 땅에 꽂히는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내 송이의 매화가 그려졌다. 젓가락을 눈 덮인 땅으로 던지는 것이야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손으로 던져 이처럼 완벽한 매화를 그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무공의 심오함을 곽정과 완한강은 잘 깨닫지 못할 테지만 왕처일과 사통천은 속으로 크게 감탄했다. 왕처일은 이들의 절묘한 무공을 보며 어떡하면 몸을 뺄 수 있을지 고심하던 중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무림 중의 고수로 평소에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늘 어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을까? 백타산 주군, 영지상인, 삼선노괴 같은 이들은 모두 중원에 잘 나서지 않는 이들인데 이렇게 연경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연유가 있음이 틀림없다. 이번에는 삼선록의 양자옹이 웃으며 일어나 모두에게 손을 모아 예를 올리고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런 다음 갑자기 몸을 솟구치더니 왼발을 쭉 뻗어 구양극이 땅에 꽂아놓은 젓가락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대로 초식을 펼쳐 보였다. 회중포월, 일왕담산, 납궁시, 탈화전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연천권을 시작하는데 발놀림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 일보일보가 모두 수직으로 세워진 젓가락 위를 벗어나지 이어지며 연천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동안 20개의 젓가락은 기울어지거나 부러진 것 없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양자옹은 연신 웃음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왔다. 순식간에 자리는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곽정은 신기한 묘기라도 본 듯
입도 다물지 못하고 좋아했다. 이제 주연이 끝나가는 때라 시종들은 금대야에 손 씻을 따뜻한 물을 담아내왔다. 왕초일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제 영지상인만 무공을 보이고 나면 일제히 공격해 올 것이다. 길끝 영지상인을 보니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두 손을 금대야에 담근 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다른 이들은 손 씻기를 마쳤는데도 그가 여전히 두 손을 대야에 담그고 있자 모두 의아해했다. 잠시 후 그의 대야에서 갑자기 뭉게뭉게 수증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좀 더 지나자 수증기가 훨씬 많아졌고 일순 대야에서 작은 소리가 나더니 물방울이 맹렬한 기세로 튀어올랐다. 왕초일은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자가 내공이 대단하구나. 내가 선수를 쳐야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는 좌중의 눈이 영지상인의 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기회는 한 번뿐. 놓치면 그걸로 끝이다. 불시에 움직여 기선을 잡을 수밖에. 왕초일은 갑자기 몸을 기울여 왼손으로 두 사람 건너에 앉아있는 완한강의 손목 맹문을 짚어 끌어당겼다. 그리고 곧장 그의 등에 있는 혈도를 잡았다. 사통천 등이 크게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렸다. 왕초일은 오른손으로 술 주전자를 들며 말했다. 오늘 여러 영웅오거를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 올시다. 빈도 비록 개기기는 하지만 여러분께 술을 올릴까 합니다. 오른손으로 술 주전자를 들어 일일이 술을 따랐다. 술 주전자의 주둥이에서 술이 화살처럼 뻗어나오는데 순서대로 좌중의 술잔에 떨어졌다. 앉은 자리의 거리에 관계없이 술은 잔 속으로 빨려들었다. 어떤 이는 술잔이 이미 비었고 어떤 이는 아직 반쯤 남아있기도 했지만 뻗어나온 술은 정확히 자리를 찾아 잔으로 빨려들며 술잔을 가득 채웠다. 흘러넘치거나 잔 밖으로 떨어지는 술은 한 방울도 없었다. 영지상인 등은 깊은 내공을 선보이며 오른손으로는 이처럼 술을 따르는 한편 왼손으로는 완한강의 등을 짚고 있는 왕초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완한강의 내장은 파열되고 말터였다. 분명 상황은 아군이 많건만 왕초일의 손에 든 완한강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왕초일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곽정의 잔에 술을 채우고 잔을 들어 남김없이 마셨다. 빈도는 여러분과 원한이 없소이다. 또 이 아이와는 친구도 적도 아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제법 의협심이 강하고 기계가 있는 듯하니 여러분께서 빈도의 얼굴을 봐서라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묵묵부답이었다. 여러분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빈도 역시 왕야를 놓아드리겠습니다. 한쪽은 금지옥엽 같은 귀한 왕야여, 한쪽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백성일 뿐인데 여러분께서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양자 옹이 대답했다. 왕, 도장 말씀이 시원스럽습니다. 그럼 그리하십시다. 왕초일은 지체 없이 왼손을 풀어 완한강을 놓아주었다. 왕초일은 이들이 무림의 고수들로서 속내에는 음흉한 구석이 있어 신의를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 앞에서 시건을 하고 그 명망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여 모두에게 고개 숙여 예를 표하고 곽정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남은 이들에게는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놓치는 격이었으니 아깝기도 하려니와 영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완한강이 깨어나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도장님,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가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모으고 예를 표하니 왕초일은 코웃음이 나왔다. 우리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다시 볼 날이 있을 거다. 두 사람이 입구로 다가서는데 돌연 영지상인이 나섰다. 도장의 공력이 신묘에 참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겠소. 두 손을 합장하며 예를 올리다가 갑자기 손바닥을 들어 장력을 뿌리니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쳤다. 왕초일은 답례를 하다가 역시 손바닥에 힘을 모아 수십 년간 수련해 온 내공으로 이를 막았다. 공수가 모두 민첩하기 그지없었지만 특히 왕초일의 변초가 기민의 팔목을 잡아 반격했다. 강한 힘이 서로 부딪히면서 두 사람의 팔은 순간 엉켰다가 즉시 풀어졌다.
영지상인의 낯빛이 변하며 뒤로 물러섰다. 대단하십니다. 왕초일은 가볍게 웃어 보였다. 강호의 이름을 날리시는 분께서 어찌 약속을 어기십니까? 영지상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내가 잡으려 한 사람은 애송이가 아니라 당신! 그는 이미 왕초일의 장력을 받아 부상을 입은 터였다. 조용히 안정을 취하며 호흡을 조절하면 발작까지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나 왕초일의 말에 흥분의 분노를 참지 못하니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입으로 서녀를 뿜어내고 말았다. 왕초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곽정의 손을 끌고 급히 왕부를 빠져나갔다. 사통천, 팽현호 등은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영지상인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왕초일은 서둘러 조왕부에서 멀어졌다. 잠시 고개를 돌려 쫓아오는 이가 없음을 확인하자 곽정에게 속삭였다. 나를 업고 객점으로 가거라. 미약하고 힘이 빠진 왕초일의 목소리에 곽정은 크게 놀랐다. 게다가 안색이 창백하고 얼굴에 병색이 완연했다. 조금 전까지 보여준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장님, 부상을 입으신 겁니까? 왕초일은 고개만 겨우 끄덕일 뿐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곽정은 급히 그를 등에 업고는 나는 듯 달렸다. 마침 큰 객점이 눈에 들어가려 하자 왕초일이 말렸다. 아니, 조용한, 작은. 곧 곽정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심한 부상을 입고 힘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적이 찾아오기라도 하는 날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곽정은 이곳 지리를 몰라 무조건 인적이 드물고 가옥이 낡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점점 궁벽하고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마침 작은 객점을 발견했다. 왕초일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객점은 작고 지저분했지만 그런 것을 가릴 틈이 없었다. 곽정은 곧장 뛰어들어가 왕초일을 구들장에 눕혔다. 어서 큰 항아리에 맑은 물, 더 준비할 것은 없습니까? 왕초일은 말없이 손을 휘저어 곽정을 재촉했다. 곽정은 방을 나와 은자를 꺼내 계산대에 놓았다. 또 심부름꾼 아이에게도 은자를 주며 필요한 것을 지시했다. 중원에 나와 며칠을 지내며 제물로 사람 다루는 방법을 익힌 것이다. 아이는 뛸 듯 기뻐하며 커다란 항아리를 들어다 뜰에 두고 맑은 물을 가득 부었다. 잘했다. 나를 안아. 항아리 안에 다른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하고. 곽정은 그저 시키는 대로 그를 안아 물이 목까지 차게 항아리에 넣었다. 아이에게는 다른 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왕초일은 눈을 감고 앉아 가만가만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이 지나자 항아리 안에 물이 서서히 까맣게 변해갔다. 그와 동시에 왕초일의 얼굴은 조금씩 혈색을 되찾았다. 나를 꺼내고 물을 갈아다오. 곽정은 물을 갈고 다시 왕초일을 항아리 안에 넣었다. 그제야 그는 왕초일이 내공으로 몸 안의 도끼를 밀어내 물에 분해시킨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내 항아리를 갈고서야 물의 색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 이제 되었다. 왕초일은 웃으며 항아리를 뛰어넘었다. 그자의 내공이 참으로 강하구나. 곽정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 장력에 독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나도 독사장 품안을 여러 번 겪어보았지만 이렇게 강한 것은 처음이구나.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 정말 다행입니다. 뭐라도 드시겠습니까? 왕초일은 계산대로 가 필묵을 빌려오도록 해서 처방전을 썼다. 이제 생명은 보전하겠지만 내장의 도끼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다. 12시간 안에 제거하지 못하면 평생 불구가 될 것이다. 곽정은 처방전을 들고 한달음에 약방으로 내달렸다. 이것 참 미안합니다. 처방에 적힌 혈갈, 전칠, 모략복, 웅담은 마침 떨어졌습니다. 곽정은 약방 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처방전을 낚아채 다른 약방으로 달려나갔다. 또 다른 약방에 가보았지만 역시 그 약재가 부족했다. 그 길로 67집에 더 가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원래는 이 약재가 충분히 있었으나 방금 어떤 이가 와서 전부 사갔다는 것이다. 곽정은 그제야 짐작하는 바가 있었다. 필경 조왕부에서 부상당한 왕초일이 이러한 약재들을 구할 것이라 예상하고 온 성의 약방에 사람을 풀어 모조리 쓸어가 버린 것이다. 정말 악독하기 그지없는 소행이었다. 곽정은 풀이 죽어 객점으로 돌아와 왕초일에게 이를 알렸다.
왕초일은 참담한 표정으로 탄식했다. 곽정은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워 탁자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왕초일은 웃으며 곽정을 위로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이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다. 또 내가 죽을 것도 아닌데 울 일이 뭐가 있느냐? 이어 침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소리를 높여 노래를 시작했다. 수컷의 성질을 알고 암컷의 유연함을 지키리. 밝음이 무엇인지 알고 아득한 어두움을 지키리. 영화를 알고 욕된 속세를 지키며 정도를 위해 잃는 것이 있어도 잃고 또 잃다 보면 무극에 이르리니. 곽정은 눈물을 훔치고 멀거니 그를 바라보았다. 왕초일은 허허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는 무릎을 꿇고 침상에 앉아 운공조식에 들어갔다. 곽정은 조용히 방을 나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서둘러 부근의 다른 마을에 가면 혹시 약재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사람을 찾아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을 물어보려는데 객점 심부름꾼 아이가 다가와 편지를 한 통 건네주었다. 중요한 편지인 듯 봉투에는 곽정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곽대야 칭계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누가 내게 편지를? 곽정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어보았다. 성 박서쪽으로 심리되는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묘한 일이 있으니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웃는 얼굴이 황용과 꼭 닮았다. 내가 여기 있는 줄 어찌 알았을까? 이 편지는 누가 주더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줬어요. 곽정이 방에 돌아와 보니 왕초일은 방바닥에 서서 손발을 움직여보고 있었다. 도장님, 북은 다른 마을에도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할 정도라면 그들이라고 생각지 못하겠느냐? 그럴 것 없다. 그래도 곽정은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는 황용이 영리하니 상의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왕초일에게 말했다. 친구가 저를 보고자 하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황용에게 받은 편지를 왕초일에게 보이니 왕초일은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곽정은 여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 그 아이가 후통회를 놀리는 모습은 나도 보았다. 몸놀림이 어딘가 이상하더구나. 왕초일은 다시 정색을 하며 당부했다. 각별히 조심하거라. 그 아이의 무공은 너보다 훨씬 뛰어나다. 게다가 몸놀림에서 어떤 사기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정확히는 나도 모르겠구나. 이미 생사를 함께한 거려 저를 해칠 친구가 아닙니다.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생사를 운운하느냐? 아이가 어리다고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가 나쁜 마음을 먹기만 하면 너는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 곽정은 황용에 대해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도장님께서 황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그는 황용의 좋은 점을 들어가며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다. 결국 왕초일도 웃고 말았다. 가보거라. 젊을 때는 다들 똑같으니 경험을 많이 해야 생각도 깊어지는 법.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모습하며 목소리하며 어쩌면 왕초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만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무림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속셈이 얽힌 위험한 연애였습니다. 왕초일과 곽정은 각지에서 몰려든 무림의 고수들 앞에서 뜻하지 않은 시험을 받습니다. 사통천, 팽련호, 양자옹, 구양극, 그리고 영지상인까지 하나같이 평범한 대화 뒤에 칼끝 같은 기세를 숨긴 이들. 그 속에서 왕초일은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좌중을 제압하고 완한강을 인질 삼아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끼가 퍼진 왕초일은 결국 작은 객점에서 항아리에 몸을 담그고 생사를 건 내공수행으로 버텨냅니다. 그 모습은 무공의 극치일 뿐 아니라 강한 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용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곽정은 아직 미숙하지만 그 또한 고수를 지켜보며 한 발짝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떠나는 곳엔 황용이라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림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